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의 신철호 합니다. 오늘은 암을 찾아내는 최신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펫C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암이 너무나도 많아진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조기 검진뿐이다.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암 검진의 최신 장비라고 할 수 있는 펫CT,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진단하는 것인지, 얼마나 정밀한 기계인지, 또 방사선 피폭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첨단종합병원 해그학 전문의 장홍주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암하면 무서운데요. 네. 암을 검진하는 그 암 검진의 최종 종결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펫CT. 네.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펫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의 약자입니다. 양전자를 방출하는 동위원소를 표지한 방사선 의약품을 환자에게 투여해서 네네. 인체 내 각 장기의 기능과 생화학적 생리적 반응 분포를 영상으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질병 과정에 대한 독특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서 질병의 원인 연구, 진단, 예후 판정, 치료 반응 평가 및 치료 방침 설정에 이용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존의 영상 검사는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생긴 모양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는데 네네. 지금 이 검사는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CT를 붙이지 않았던 1세대 펫을 그냥 펫이라고 불렀었는데 네네.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이 CT하고 합성을 해서 보기 때문에 아하. 펫CT라고 부르고 있고요. 요새는 예전에 보던 펫을 있는 병원이 많이 줄어서 거의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펫에다가 보통 이제 CT 기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컴퓨터 단실 촬영 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CT 촬영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 그게 뭐 합쳐진 것인지. 네, 예, 그렇습니다. 몸속으로 정맥주사한 FDG라는 물질이 포도당과 거의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세포에 들어가게 되는데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수십 배까지 많이 끌어당기도록 변해 있어서 그 안으로 모이게 되고요. 아하.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촬영해서 인체 내 어느 장기,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많이 모여 있는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기존에는 페트 그렇게만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기존 검사 방법보다도 나은 점, 장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 간단한 사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보시면 이 롤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그림을 다음 장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신 사진을 하나하나씩 보다 보면 이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느 곳에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 한눈에 들여다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근데 펫은 그 암세포, 주로 암세포가 있는 아하. 부위만 어디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좋은 영상 방법이었는데 다만 단점이 있다면 이 부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예, 예. 펫CT는 이것을 그 해부학적 영상 위에다가 겹쳐서 대사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부위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원장님께서도 해그학 전문이시고 해그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해그학과 하면은 저희들 상당히 좀 생소하다 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예. 예, 해학과는 영상학과하고 일단은 비슷한 과로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예, 거의 예. 틀리진 않습니다만은 영상학과는 몸의 방사선을 이렇게 투과시키는 영상을 많이 얻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방사능이 나오는 미세하게 나오는 물질을 몸 안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영상을 진단이나 이용하기도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하는 그런 과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질병의 단계에 따른 영상을 보면 건강한 상태에 있다가 유전자의 변화, 생화학적 변화, 기능적 이상, 형태적 변화가 되게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기존의 검사 방법은 이 형태적 변화에 중점을 맞추었었는데요. 네. 펫CT는 그 전 단계인 생화학적 변화나 기능적 이상이 있는 단계에서도 그걸 좀 더 예민하게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우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이 판독을 위해서 사용하는 영상을 보시면 이 영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수치를 측정해서
그 부위가 정상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네. 위험한 것인지를 수치화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뭐 PET-CT 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찍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과거 암 검사하면은 따로따로 다 했어야 했는데 네. 한번 다 찍으면 전체적인 암 검사가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 찍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찍느냐 하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동양의 성인에서는 팔이나 다리에서부터 생기는 암은 매우 희귀하기 때문에 머리 끝에서부터 허벅지 있는 정도까지만 찍으면 모든 장기가 다 들어있어서 진단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만 네. 필요에 따라서는 발끝까지 찍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림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정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PET-CT를 찍으면 네.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네. 밥을 드시면, 쉽게 말씀드리면 밥을 드시면 우리 몸에서 어느 장기에서 많이 이용되는지 그런 것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포도당이 흡수되니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예. 뇌나 편도선, 심장, 간 등등 이렇게 중요한 장기에서 이용이 많이 돼서 진하게 보이는 것을 볼 수 포도당이 있습니다. 많이 간 곳이 진하게 보이는군요. 그렇죠. 에너지를 많이 이용하는 곳이죠, 몸에서. 아하. 예.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위들 말고 진하게 보이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분이 암이다. 내지는 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암 있습니다. 부위는 포도당을 특별히 갖다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죠. 변형이 포도당을 많이 갖다 쓰도록 변형이 되어 있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그러니까 PET-CT를 찍기 전에 주사로 포도당을 주는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뭉쳐 있는 거. 그걸 네. 찍어내기 위해서 양전자 띄는 것을 합성해서 넣어주면 찍어낼 수 있다. 예, 포도당하고 아주 비슷한 물질이죠. 합성해서. 그래서 합성해서 네. 넣어서 찍어보면은 암 부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렇게 네. 볼 수가 있는 것이군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포도당 대사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 포도당 대사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게 당뇨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혈관에 그냥 당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소변에도 당이 막 나오고 이렇게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왜곡돼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뇨가 조절이 아주 심하게 되지 않는 일부 환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영상을 촬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요. 금식을 6시간 정도 하시는데 잘 하시면 대개는 뭐 진단의 정확도에 큰 문제가 없이 잘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좋은 암 검진하는 최종 종결자다 이런 별명까지 붙은 PET 어떤 경우에 찍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PET-CT의 적응증이 되겠는데요. 예.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것이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먼저가 되겠고요. 어떤 혹이 있을 때 그게 암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 그리고 어떤 부위에 암덩어리가 발견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하는데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 1기인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고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치료 후에 뭐 이게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는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알 수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 PET-CT만으로 이분이 얼마나 오래 사실 수 있는지 예측하는데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PET-CT 보면은 그림 보면은 굉장히 기계가 크고 네. 좀 무섭다, 폐쇄 공포 이런 거 걱정들 하시는데 실제 네. 촬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실제 MRI를 찍을 때 폐소공포증 때문에 촬영이 불가능하셨던 분들도 이 통이 훨씬 더 크기가 크고요. 그리고 사이에 공간이, CT하고 PET 사이에 공간이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폐소공포증을 덜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도 두려움이 더 적은 편이고요. 검사하는 순서는 먼저 6시간 정도 금식은 하시되 물은 드셔도 좋습니다. 물론 당분이 들어있는 보리차 같은 것은 좀 삼가시는 게 좋지만 네. 물은 많이 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검사하러 오시게 되면 간단한 설문조사를 거쳐서 포도당과 유사한 이 물질을 정맥주사를 맞은 다음에 이 주사한 액체가 몸에 섭취될 동안 1시간 동안 쉬셨다가 한 15분 정도 촬영을 하시면 검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섭취되는 동안 암세포는 특별히 더 많이 섭취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찍어서 네. 알아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군요. PET-CT가 나옴으로 해서 네. 암 검진에서 일대 혁신을 이룬 정말 좋은 기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보시는 이 환자분은
건강 진단을 목적으로 펫CT를 촬영하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갑상선에서 암이 발견됐습니다. 네. 요새는 갑상선암이 가장 흔하게 많이 발견이 되는 1위의 암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폐암 환자인데요. 이 폐암 환자분이 여기에 전이가 있는지 없는지 CT에서 궁금했었는데 이 진하기 정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염증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반응성 림프절염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고요. 네. 지금 이렇게 회전하면서 보이는 영상은 오른쪽 유방에 2기 정도의 유방암이 진단되었던 환자분입니다. 다른 부위에 전이가 없어서 수술이 잘 이루어졌던 케이스이고요. 펫CT의 유용한 장점 중에 중요한 것이 이분 같은 경우는 목에 딱딱한 덩어리가 만져져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악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는 미분화암이었습니다. 예. 암이 어느 단계에서 시작됐는지 알아야 최적화된 치료가 가능한데 머리, 목, 가슴, 펫CT를 다 찍어봐도 어디가 처음에서 시작됐는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네네. 펫CT를 촬영했더니 식도에서 아주 작은 초기에 시작되었던 암 종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돼서 전체적인 암으로 발전한 것이군요. 예, 그래서 다른 검사를 통계적으로 다른 검사를 모두 합한 것보다 펫CT 검사 하나를 찍는데 이 목적으로는 한 2배 정도 더 유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신 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는 폐뿐 아니라 간과 부신에도 전이가 있는 것을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폐암에 뇌전이가 있는데 대뇌와 소뇌에 한 군데씩 전이가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전신 촬영의 장점을 득을 많이 본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대장암인데요. 수술하기 전에 전신 펫CT를 찍어봤더니 이 대장하고 멀리 떨어진 기관지 옆에 림프절 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기 수술을 하고 또 여기에는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림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되게 치료 전 펫CT를 하게 되면 치료 후에 이 담당사 선생님들이 대략 30에서 40% 정도가 수술하려고 했던 분들이 수술을 못하게 돼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고 또한 그 반대로 수술을 못할 줄 알았는데 수술이 가능해서 그냥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치료 방침에 결정되는 확률이 한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치료 방침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식도암 영상입니다. 네. 식도암을 내시경으로 물론 진단을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이분은 식도의 가운데 부위에 커다란 종괴가 있어가지고 내시경이 목부터 이 부위까지만 들어가고 그 밑에를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판단하기로는 이 가운데에만 암덩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펫CT를 찍어봤더니 여기 덩어리하고 떨어져서 이 아랫부위에 또 하나의 덩어리가 있어서 이 두 부분을 다 제거해야 됐었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은 게 위암인데요. 네네. 이분은 위암을 수술하시고 위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환자분의 위 내시경과 CT 사진인데요. 보기에는 크게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고 CT에서도 큰 변화가 몇 달 사이에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펫 사진을 보면 이 부위에 강한 섭취 증가가 있어서 위암이 재발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펫CT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암 환자가 어떤 환자분들인가 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림프종 환자분들인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진하게 보였던 것이 치료한 지 불과 3주 만에 이렇게 싹 진하기가 줄어들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약제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캐치해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게 만약 효과가 없으면 빨리 다음 약제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판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네. 또한 예전에 이 사이즈로는 전혀 이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펫에서는 이렇게 매우 좋아진 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암을 수술한 이후에는 재발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서 이것을 이제 병원을 다니시면서 검사를 하시게 되는데 가장 난처한 경우가 피검사에서는 암 표지자가 증가해서 몸에 어디에 재발이 있을 것만 같은데 네네. CT를 찍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유용한 검사 방법이 펫CT인데요. 펫CT에서는 이렇게 숨어있는 CT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암들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져서 유용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네. 방사선 치료를 하면 폐렴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폐렴이 여기 있고요. 여기 덩어리가 커져서 이게 뭐 재발이 있는 게 아닌가, 방사선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거나 재발을 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환자였습니다만, 네네. 여기에 염증은 있지만 이 덩어리는 대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나중에 예. 확인해 봤더니 잘 이제 치료가 돼서 완치가 예. 됐던 환자분입니다. 그렇군요. 저한테 가장 많은 질문이 오는 암 중에 하나가 췌장암입니다. 진단이 될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별명이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네. 하지요. 그리고 내시경이나 초음파로는 진단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했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있어서 이렇게 검사가 틀렸냐 이렇게 이게 속상해 하시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때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은 역시 펫이 되겠습니다. 이 췌장암 환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췌장에 암이 있어서 치료를 열심히 이제 화학 치료를 했는데, 덩어리가 커서 네네. 화학 치료를 했는데 CT를 찍어봤는데 이게 작아졌는지 그대로 있는지 뭐 별로 뚜렷지 않습니다만 네네. 대사 영상으로는 아주 뚜렷한 차이가 나서 췌장암의 진단뿐 아니라 치료 네네. 효과 판정에도 매우 유용한 검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펫시티가 암을 예측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암을 예측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암의 악성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악성도가 높으면 예후도 나쁘겠죠. 예. 이 보여드린 영상은 식도암 환자인데요. 두 분은 병기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다른 모든 조건이 다 비슷한 환자분들이었는데, 다만 달랐다면은 이분은 대사 정도가 매우 많이 증가했었고요. 이분은 상대적으로 더 낮았는데, 상당 부분의 대부분의 암에서 이 대사의 증가 정도가 예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어떤 암에서는 오히려 병기나 다른 모든 요소보다 이 대사가 얼마나 증가했는가가 가장 예후를 잘 예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네. 암인 경우를 제외한 검사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암을 제외하고는 뇌종양과 치매, 간질, 그리고 파킨슨병, 정신과 질환, 뇌기능 지도 등의 영상 검사가 가능하겠는데요. 뇌종양과 치매의 경우 진단 말고도 악성도의 평가가 가능하고요. 간질 환자의 경우는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뇌 부위가 어느 곳인지 찾아서 그거를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파킨슨병과 정신과 질환에서는 포도당 대사를 또 보지만 그뿐 아니라 다른 약제를 개발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대사가 증가했는지, 어느 부위에 감소했는지를 봐서 아주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검사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에서 가끔 어떤 뭐 운동선수나 뭐 어떤 중독자라든가 이런 분들 뇌의 어떤 부분이 얼마만큼 기능이 뭐 떨어졌다, 증가했다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영상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펫시티를 이용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뇌종양 환자의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네. CT에서 이 부위가 이 농양인지 종양이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이 펫을 보면 뇌의 다른 부분보다 아주 많이 그 반지고리 모양으로 증가해가지고 약성도가 매우 높은 뇌종양임을 알 수가 있었던 케이스고요. 파킨슨병이, 예를 들면 우리 손이 떨리는 분들이 계신데, 손이 떨리는 분들이 이게 그냥 심각한 질병이 아닌 그냥 곤태성 신전이라고 하는 그냥 손 떨림 증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약물에 의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정상인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데요. 네. 파킨슨병이 있으면 그 심한 정도에 따라서 이 기저핵이라는 부위의 대사 이 뒷부분이 심하면 심할수록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이제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이 치매인데요. 기존에는 치매는 FDG로도 상당히 좋은 예민도를 가지고 증상을 진단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뒷부분에 두정엽 뒷부분에 이마 뒤쪽에 이 부분부터 대사가 감소하게 돼서 이렇게 앞쪽으로 천천히 감소가 진행이 되는 게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네. 이걸로도 좀 애매한 경우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한 이 치매가 있으시면 뇌에 쓰레기처럼 쌓이는 물질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추적해가지고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이것은
치매이신 분하고 아닌 분의 영상의 차이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가 있으실 때 조기에 진단하는데 매우 큰 이로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곧 시행이 될 것 암 같습니다. 진단뿐만 아니라 치매라든지 네. 또 파킨슨병 네. 이런 것도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T나 이런 걸 찍을 때 그냥 찍으면 몸이 안 찍어지니까 몸 안에 조영제를 넣고 찍는데 네. 그 조영제 때문에 뭐 CT 같은 경우에 또 부작용이 좀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FDG 넣는다고 그랬죠. 아까 포도당하고 네. 네. 양전자. 네. 예, 그것은 뭐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여러 해 이제 근무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몇 케이스나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CT 조영제에 의한 조영제 부작용은 아주 심한 경우까지 한 두어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없지는 않은데요. 이 문어대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도 그렇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탕물하고 예, 비슷한 거기 포도당입니다. 때문에 예. 특별히 뭐 알려진 부작용도 없고 제가 경험한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방사선이 상당히 세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네. 하고 나서 모유 수유는 상당 기간 뭐 해서는 안 된다더라 뭐 네. 이렇게 네. 걱정들 하시는데 네. 실제 그 방사선 문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변에 방사능, 뭐 특히나 뭐 원전 사고 이후로 더 그거에 대한 경각심도 더 커지신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생선도 안 드신다. 그리고 뭐 일본 여행은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표를 보시다시피 이 단위의 증가, 수치 증가를 보면 우리가 증가할 때 대개는 뭐 2배, 3배의 증가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증가해야만 이렇게 몸에 심각한 해로움을 주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조금 2배, 3배 정도 늘어났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주기까지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암 발생 확률만 놓고 봤을 때 방사능보다는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 우리가 이제 제가 상담을 많이 해드리지만 주변에 많이 있으시죠. 담배 태우시는 분들, 네. 술 많이 드시는 분들, 뭐 커피 많이 드시는 분들, 해로운 음식도 자주 이제 섭취하시는 분들의 암 발생률이 이 병원에 오셔서 펫CT나 CT, 엑스레이 찍으신 분들보다 훨씬 네. 더 높습니다. 우선순위가 좀 사실 많이 뒤지죠, 방사능. 네. 또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펫CT가 다른 것보다 더 방사능을 더 많이 쬐서 위험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시는데 몸에 주사하는 방사능의 양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빠져나가는 약 하루 동안 내내 몸에 쬐는 양도 약 4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CT하고 합쳐도 가슴 CT하고 비슷한 정도이고요. 우리 복부 CT하고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을 쬐기 때문에 이 해외학과 검사가 다른 일반 기존에 하셨던 검사 방법보다 절대 더 높지 않은 검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첨단종합병원 해그학 전문의 장홍주 원장님을 모시고 펫CT에 대해서 상담해 드렸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 중요한 내용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은 암에 걸리고 암에 걸린 3명 중에 1분 정도만 돌아가시고 나머지 2분은 완치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뭐 부모님을 위해서 건강 상태를 항상 체크하고 병원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도움 많이 되셨습니까? 암 예방해야 될 텐데요. 암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 알고 계시죠? 바로 마음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누구나 마음 상한 일을 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안정된 자존감으로 덜 상처받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 나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도 받지 않는 것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안정된 자존감 많이 가꾸시면 좋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